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동입니다. 계속된 지수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월요일장에도 지수는 상승 흐름을 지속을 했는데요. 어제도 국내 증시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의 분위기를 받아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반도체주들이 좀 힘을 내지를 못했는데 밤사이에 반도체주들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 올랐기 때문에 국장에서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함께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요하게 보는 그 지표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국채 금리의 움직임입니다. 밤사이에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만들 만한 또 높은 수준의 국제금리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계속해서 꺼지지는 않고 있는 중국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한직골림. 왜요? 어떻게 좀 어제는 마음이 좀 안 좋으셨나요? 오늘도 무사히 시장이 잘 오르기를 하는 바람 여러분 강력하게 저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뉴욕 증시가 모두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성에 안 차는 상승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계속 연 이틀 올랐다라는 것에 저는 좀 무게를 실어보고 싶습니다. 국채 금리가 다소 좀 진정을 보이자 기술주들의 상승이 보였고요. 섹터별로 보면은 유틸리티 그리고 섹터에 있어서는 플러스를 보였지만 이따 웹을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 헬스케어 쪽에 살짝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 초록불을 켰습니다. 지수의 상승 흐름이 장 초반 대비해서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장중에 약간씩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0.6% 오른 4,433포인트 선에 그리고 다우 지수가 0.6% 오른 34,559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4%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3,705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WTI 기준으로 $80 초반선 등락을 보였으나 소폭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배럴당 WTI 기준 $79 97센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는 $79 97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난주 저점 이후에 금값이 지금 온스당 $1,950에 육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금 관련한 기업들이나 금 관련 ETF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라는 그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 금리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4.3을 훌쩍 넘어섰던 국채 금리의 움직임은 4.2 초반 수준으로 4.21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조금은 진정이 나타나자 기술주의 주가의 상승에 배경이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파월 효과, 잭슨홀 효과가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 안도 랠리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재차 열어뒀다라고 발언을 하긴 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그런 수준이라는 평가에 이러한 란도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건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될 뭐 GDP 고용 관련한 보고서 그리고 PC 물가지수인데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이 1일에 발표된 8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6만 5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8만 7천 명에서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5%로 직전 달과 같은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은 4.4%로 전달에 비해서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싫어하는 포인트들 보이시죠? 실업률 계속해서 좀 견조하고 임금 상승률이 꺾이기는커녕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과연 이 고용 보고서는 또 파월이 늘 이야기하듯 여전히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PC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 전달보다 4.2% 정도 올라서 직전달 4.1%보다 더 올라갔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과연 이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시장의 반응도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연준이 당분간 긴축을 중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크게 무게를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맵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이 꽤 많죠? 빅테크 종목 가운데서는 아마존 0.09% 약보합권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 0.2%, 애플 0.89%, 구글도 0.84%, 메타 1.6% 등 강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일부 있었고요. 반도체주들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보니까 평가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1.7%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2.5% 강세를 보였고 인텔도 1%, 퀄컴도 1.23% 강세를 보였고 이 밖에 AMD나 브로드컴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에너지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1%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요. 반면 머크나 존슨앤존슨,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좀 쉬어갔습니다. 머크의 주가 1%대 하락, 존슨앤존슨도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했는데 반등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0.1%. 그러나 이제 중국의 샤오펑 기업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를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중국의 그 디디라는 스마트 전기 자동차 사업을 7억 4,400만 달러에 인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 샤오펑의 주가는 상승 흐름이 다소 좀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보잉의 주가도 1.6%대 강세 보이는 등 이쪽에 관련한 기업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았고 필수 소비자 쪽도 1%를 넘지는 못했지만 월마트, 코스트코 등의 종목들도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금융주를 보지 않았는데요. 물론 버크셔에서는 어제도 약보합권을 기록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JP모건 등의 종목들 모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는 어제 3M의 주가가 5% 이상 올랐는데요. 그동안 그 소음 차단용 귀마개 관련한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3M의 그 소음 차단용 귀마개를 사용해서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 청력을 잃었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집단 소송이 생겼는데 이 기업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소송에 그 관련한 보상금 금액이 적게 발표가 됐어요. 55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합의할 것이다. 요거보다 더 컸었는데 좀 보상금 그 합의액 규모가 적게 발표되자 주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바나 아시죠? 대주주인 어니스트 가르시아 2세가 최근에 회사의 주식을 250만 주 더 샀다라는 소식에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하와이 산불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국이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반박했다라는 소식에 그동안에 계속 소송 제기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반박했다라는 소식에 40% 넘게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의 주가 방금 전에 이제 금융주 가운데서 골드만삭스도 2% 가까이 올랐는데 그 개인 자산관리 사업부 PFM이라는 그 사업부를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에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이게 안도랠리가 지속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뜨겁고 아주 강한 그런 상승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눈치를 살짝살짝 보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뭘 가장 크게 눈치를 봐야 할까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매크로 변수 두 가지를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41분 막 지나갔는데요. 자, 과연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부분, 특히나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을 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잭슨홀 이벤트는 큰 충격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미리 맞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날 뭐 하락 안 했다고 이걸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미리 맞은 것도 참 많이 아팠는데 예. 너무 이걸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스무스한 거예요? 예, 뭐 일단은 작년에 비하면은 네. 상당히 스무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너무 심했죠. 네. 8월달에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4~5%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선 조정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돌이켜 보면 항상 보면 이게 해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한때는 뭐 매파적으로 읽히고 어떤 때는 뭐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이번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시장이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는 이제 물가 목표 수준을 올릴 거냐. 그러니까 3%로 올릴 거냐.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제 물가가 3% 이렇게 목표치를 올려놓고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물가 목표치를 2%로 고수하다가 네. 궁금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예. 이 고물가는 고착화될 것 같다. 예. 안 그래도 아무래도 예. 우리가 물가 목표치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예, 뭐 그건 이제 정책의 어떤 판단의 어떤 잣대인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요새 많이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뉴노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가 뉴노멀 하면은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변해서 우리가 뉴노멀을 했는데 네. 최근에 뉴노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뉴노멀이라는 거는 조금 패러다임이 변한 게 아닌가. 소위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물가, 고금리, 고금리? 저실업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만약 이게 정말 고착화되는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에 대한 어떤 목표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변경을 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의 필요성이 뭐 아직은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정착이 될 건지라는 부분을 아직 연준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르도 총리의 말이 사실은 저러는데 게임 중에는 룰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근데 게임의 종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지금 네. 인프레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그걸 갑자기 연준이 뭐 2% 아니라 3%로 우리는 목표치를 바꿔야 게임의 룰을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인프레에 좀 진다는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이제 여하튼 그것이 이제 언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증시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중립금리인데 네.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크게 파월 의장이 조정할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 분명히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가 중립금리 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이론적인 금리니까 그 과열도 침체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금리 레벨대라고 하는 게 중립금리인데 사실은 정말 이상적인 부분들이고요. 근데 여하튼 파월 의장이 뭐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시장에 좀 던져줬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이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만약에 물가에 대한 목표를 3%로 올려 잡으면 시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숫자를 목표로 2를 생각했는데 3으로 올려 잡으면 그거 달성하기는 생각보다 더 쉬울 것 같아서 하면서 좋아할 것 같긴 예, 이제 한데. 그러한 부분에 이제 하나 이제 전제 조건이다. 이제 그 3%라는 어떤 목표 쪽에서 성장이나 고용 자체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제 받침이 안정적으로 되고.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이제 3%라는 물가 달성 자체가 그러니까 조정하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성장률 자체가 아직은 양호하긴 하지만 네. 그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담보하기가 사실은 아직은 어려운 사항들이고 특히 이제 음. 고용 시장은 상당히 뭐 구조적으로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네네. 같지만 정말 3%대 어떠한 물가를 가지고 하면 정책 금리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가끔 말씀한 중금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중금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결국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어떤 시간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 뭐 목표 금리를 목표 물가 수준을 높인다라는 부분의 어떤 것들은 전제 조건이 사실 뒤에 따르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지금 당장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 자체가 그렇게 섣불리 이 정책 기조 자체를 이렇게 변화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지금 잭슨홀 이벤트가 충격이 없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좀 국채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보자면 장기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쉽게 예. 진정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조금 떨어져서 4.2인 것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금리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어떤 뉴노멀 그게 뭐 아직 고착화된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과거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을 조금 높은 수준에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견뎌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4.2라는 어떤 4% 초반대는 사실은 저는 아닐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한 3% 후반대 정도가 결국 이제 적정 레벨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에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4.3%까지 사실은 이렇게 갔었는 부분 자체는 다소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 오히려 좀 정점에 사실은 좀 이르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좀 금리가 여기서 조금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4% 이하대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정책하고 물가겠죠. 우리가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 아시겠지만 물가 또 성장률 또 수급 요건인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물가는 뭐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뭐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 자체도 조금은 좀 뭐 이번 잭슨 미팅에서 보게 되면 1, 2개월 정도 우리가 코어 물가라고 얘기하는 임대료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여하튼 좀 추세적으로 좀 둔화되는 분위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주에 나올 PC 자체가 다시 뭐 반등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금리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사실은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연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3분기 성장률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와서 3분기 성장률을 뭐 정확히 이제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아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추정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치를 보게 되면 정기비 연율 5.9%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이 지금 뭐 침체 얘기를 하는데 6%대 성장률 한 분기긴 하지만 그 정도의 성장률이 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네.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 추세가 계속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4분기, 1분기로 갈수록 성장에 대한 수준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아무래도 지금 금리 수준도 높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 또 뭐 중국도 불안불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금리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사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흐름 그것이 뭐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다라는 부분에서 금리를 이제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인데 수급은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미국이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발행 물량 자체 국제 발행 물량이 많아서 시장이 이제 그것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뭐 그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어찌 보면 좀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하시는 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미 국채 안 사는 거 아니야, 뭐 내다 파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감이 요즘 있는데. 팔고 있다고 해요. 예, 물론 이제 중국 분명히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뭐 그래서 일본도 판다 그러고. 예, 이미 갖고 있는 미 국채 보유량이 1조 달러가 깨진 상황들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또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내다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금리 자체를 크게 치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정말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서 중국이 정말 갖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판다라는 어떤 그 최악의 경우, 중국이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이게 좀 전 최악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미 연준이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QT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오히려 채권을 다시 국채를 매수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지금 일각에서 제기는 중국이 뭐 국채를 내다 팔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앞으로 더 튈 거다라는 우려 자체는 조금 기우가 아닌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경제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과감하게 국채를 내다 팔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약간의 어떤 발행 물량 증가 때문에 우려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금리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금리 자체가 10년물 국채 금리로 해서 3% 후반대 정도까지는 하향 안정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근데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하향 그 속도는 어떨까요? 지금 다들 빨리 속도는 내려오길 그렇게 바라는데. 뭐 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 나올 뭐 지표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역시 PC 자체도 아직은 뭐 연준이 원하는 정도의 이렇게 뭐 하향 안정세가 뚜렷한 부분들은 오히려 아니고요. 올라간다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는 게 아마 연준 입장에서 임금 상승률을 이제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임금 상승률도 여전히 뭐 조금 컨센서스 자체는 뭐 지난달에 비해서 한 0.1% 포인트 둔화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뭐 아주 빠른 높은 속도는 수준. 아니어서 그렇게 보면은 당분간 조금 금리 내릴 때는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9월달 또 FOMC 경계감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배가 고프신지 요플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만큼 그거 같아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예, 예. 아유 됐다. 뭐 어차피 뻔한 얘긴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요플레 이야기를 하시나 싶은 생각 듭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보면은 예. 이전과는 좀 달라요. 물론 이제 하루하루 좀 하락할 네, 때는 그렇죠. 국제금리가 이렇게 뭐 장기물이 올라가서 기술주의 조정의 압력을 가했다. 또 괜찮아지면 기술주가 또 상승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은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주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올해 들어와서 이제 팡지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술주의 대표를 보는 팡지수인데 그게 올해 들어와서 거의 한 7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 하락 분을 대부분 만회를 했고요. 그렇죠. 또 제가 이제 주식장에 오래 있으면서 사실은 옛날에 사실 다우만 봤었는데 최근에 보면 그 나스닥만 사실은 시장에 이제 주목을 하고 다우만 보셨던 이유는요? 다우는 30개 종목밖에 안 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든지 미국 경기를 사실은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다우 지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라는 게 네. 사실은 그 미국 경기의 여러 가지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포트폴리오로 잘 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미국 경기 흐름 자체를 잘 추정을 해줬고 했는데 최근의 모습 자체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뭐 별로 뭐 오르긴 했어도 사실 크게 오르지 못한 부분 반면에 이제 기술주 자체 많이 올랐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의 어떤 미국의 어떤 성장의 역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대부분 이제 하이테크 기술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 뭐 차트를 통해서 조금 하나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 네. 오렌지색 자체는 죄송합니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제 제가 역축으로 놨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거고요. 네. 요 위쪽은 그 S&P 500 지수 대비 팡 지수의 상대 강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S&P 500에 비해서 팡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려놓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그 팡 지수의 그 상대 강도가 동시에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주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폼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작년하고는 사실은 이제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물가라는 부분, 물가도 사실 역축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하반기부터 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여하튼 좀 떨어지면서 이 흐름 자체가 같이 이제 방지세 상당 강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는 사실은 뭐 요동 왔다 갔다 요동을 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미국의 물가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이 어쨌거나 좀 궁극적으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종료 시점 자체가 계속 뒤로 밀려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자체가 기술주에 일단은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물가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대감이란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올해는 기술주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작년에 워낙 인프레 하다 보니까 네. 기술주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부진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뭐 제가 아까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6.9%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올해 우리가 뭐 침체 논란이 많긴 했지만 결국 미국의 지금 성적표라는 게 어떠냐라고 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성장률이 2%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비교해 보니까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너무 퍼포먼스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그러네요. 그것을 이끈 게 결국은 기술주라는 부분. 아까 이제 다우지수 자체가 이제 부진하다라는 부분은 그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자본재라든지 뭐 이러한 뭐 소비재라 뭐 여러 가지 금융 이러한 섹터에 비해서 기술주가 워낙 강세가 그것이 성장을 이뤘다라는 부분이 제가 토기한 거고요. 제가 뭐 같이 하는 일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2분기 성장률이 얼마냐면은 전기비 연율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 상당히 저성장의 그쵸? 국가 뭐 이런 아유, 얘기를 하는데 당연합니다. 이 6%라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결국 올해 니케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비경 올해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역전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러한 것들 또 이러한 그 나스닥이라든지 니케이 뭐 또 유로 스톡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어느 섹터가 올랐냐면 대부분 공통적인 게 IT 섹터하고 그와 관련된 소재 이런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의 흐름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기술주이고 뭐 앞으로도 그 흐름이 당분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리라는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주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제가 조금 이 기술주의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위에 쪽은 미국의 장기 이제 소비자 물가 추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보면은 미국이 물가 안정을 사실은 이룩한 게 90년대부터 사실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이제 냉전 체제가 이제 종식이 된 거기에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 편입이 되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공장 역할을 네. 했죠. 소위 이제 글로벌 분업 구조 이러한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결국 물가 자체가 상당히 안정이 됐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도 거치고 뭐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뭐 신냉전이 도래한다, 또 미중 갈등이 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물가 아까 말씀드린 고물가 고금리 수준을 가지고 미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가 자체를 최소한 중물가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면 결국 지금 보면 미국은 그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서 그동안 이제 중국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 그럼 자체적으로 이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필요한 건 당연히 사람을 대체할 노동. 수 있는 기계, 이런 로봇 이런 기술 혁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물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미국이 지금 고물가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중물가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앞으로 장기 추세가 될 거다라는 측면. 그것이 아마 새로운 뉴 노멀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밑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 그 그림을 보면 각종 최근에 기술주와 관련된 주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물가라든지 또 중국과는 조금 이제 뭐 관계가 조금 다른 미국 내에서의 성장 스토리가 사실은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기술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오늘 물가 측면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봤습니다. 전체 큰 그림을 그려봐도 기술주 쪽에 있어서의 향후 모멘텀이 발생할 만한 그러한 산업적인 환경은 예.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예. 금리가 어떻든 뭐 경제 상황이 어떻든 그들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또 아이디어를 얻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제 부양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거를 한편에서는 부양책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뚜렷한 부양책이 대체 뭐가 나왔냐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래도 부양책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뭐 제가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느껴졌을 때는 중국 얘기 팡 터졌다가 또 이게 다 묻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잔존해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어제도 이제 증시 부양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중국 증시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밖에 못했어요. 예, 뭐 초기에는 뭐 거의 4~5% 오르다가 결국 한 1% 조금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의 부양책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좀 땜빵식의 뭐 이쪽이 안 좋으니까 여기 조금 엄발을 올리는 조금 정도로? 넣는 식의 어떤 그러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들을 그 부채 리스크 자체가 벗어나기 어렵다는 시각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뭐 중국에 대한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도 다르고 하지만 저는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질서 있는 신용 위기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이란 표현을 쓴 거는 여전히 중국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게 컨트롤을 가능한 정도의 어떤 부채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손실 자체는 뭐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또 그것이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서프라임하고 좀 중국 이제 부채 위기를 좀 단순하게 조금 비교를 해서 조금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서프라임 당시 2008년에 보면은 이제 서프라임 대출 잔고가 얼마였냐면 1조 4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얼마 정도의 손실을 봤냐면 한 1조 2천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그럼 돈을 얼마나 풀었냐? 연준이 한 2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정도 풀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부채가 그때 얼마나 늘었냐면은 GDP 대비 한 22%가 늘었습니다. 2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부른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부채 자체도 뭐 사실은 손실 자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데 제가 하나 이제 지금 올해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림자 부채라고 해요.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부채 중만 60조 위안, 그러니까 약 8조 달러 정도 되는 건데 그거가 한 10%하고 20% 손실을 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충 한 8천억 달러에서 한 1조 6천억 달러 손실. 그러니까 거의 서프라임하고 손실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사실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미국과 전 세계가 버금가는 그러한 그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뭐 하나도 투입이 사실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게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사실은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중국 문제는 뭐 중국이 보게 되면 충격요법을 안 하기로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수순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을 거로 보고 그 간간히 그 사이에서 중국이 뭐 간헐적으로 이제 부양책을 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뭐 그것이 중국 경기의 어떤 위기라든지 또 성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종합적인 부채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풀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과정에서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구위원회 그 부채 그 계획, 그러니까 상환 계획 자체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9억이 이제 9월 2일 날 이제 만기가 도로하는데요. 39억 위안이. 근데 지금 비구위원이 그 분할 상환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39억 위안을 그 지금 3년간 어떤 퍼센트로 이제 나눠서 낼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은 별로 안 내고 이제 2, 3년 후에 이제 내가 갚겠다라는 이제 그 분할 상환 계획을 이제 채권단한테 이제 넘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 투표가 이번 3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있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채권단이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 그 뭐 어떤 디폴트 자체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될 수 있고요. 또 만약 이러한 채권 분할 상환 계획 자체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이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 자체도 이런 분할 상환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뭐 리스크 자체가 좀 지연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거고 만약 여기서 부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문제 자체가 또 복잡하겠죠. 근데 결국 이제 디폴트로 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번 31일 날 있을 이 비구위원회 그 분할 상환 계획에 대해서 채권단이 과연 승인을 해줄 건지. 그러니까 당초는 25일 날 이게 투표인데 이게 또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연기되면 뭔가 좀 불안감이. 네, 그래서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난 8월 초에 비구위원이 갚지 못한 그 달러 표시 채권 이자의 30일 유예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2,200만 불 정도 이제 달러를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급을 할지. 그러니까 뭐 국내 쪽의 투자자들이야 뭐 국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데 만약의 경우 이제 뭐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안 갚을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배째라. 뭐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사실은 좀 골치 아픈 부분이라서 지금 요번 주 다음 주 초에 있을 지금 비구위원회 이 부채와 관련된 분할 상환 계획 승인이라든지 또 이자의 어떤 뭐 지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 중국의 어떤 지금 최근에 부채 리스크 자체가 조금 확산이 되느냐 조금은 좀 소강 국면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어떤 변수로 좀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이슈는 사실 뭐 한 번 터졌을 때는 정말 엄청난 좀 위압감을 줄 만한 큰 이슈였는데 이게 한 번에 또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서 언제든 다시 한 번씩 튀어올라서 시장을 좀 흔들 만한 그런 악재로 당분간 자리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관련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